자신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는 사람은 그 무엇도 바꿀 수 없다. 내가 바라는 나 자신이 되기 위해 오늘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책 읽는 다락방의 제이입니다. 우리는 늘 더 나은 자신이 되기를 추구하며 삽니다. 하지만 늘 반복되고 변함이 없는 우리의 일상으로 인해 자신의 바람처럼 그 변화가 쉽진 않습니다. 변화를 가로막는 이 일상의 벽을 극복해야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조금씩 자신을 변화시키는 게 가능해지는데요. 보다 나은 자신의 삶을 지향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치들을 제시해주고 있는 책 한 권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21세기 북스에서 펴낸 승화라는 책인데요. 이 책의 저자인 배철현 박사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인도 이란어와 셈조거 고전문헌학을 전공했습니다. 인류가 남긴 경전과 고전을 연구하면서 위대한 개인이 획득해야 할 가치들을 4권의 시리즈로 정리했는데요. 시면, 수련, 정적, 그리고 승화입니다. 저자는 이 승화에 대해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4번째 그린 승화는 정적의 단계에서 겸손하게 유유자적할 때 발견되는 정신적이며 영적인 상태다. 승화는 인간을 추락하도록 놓아두지 않고 저 높은 하늘을 향하도록 독려한다. 인간의 몸은 부모의 몸을 빌려 태어났지만 인간의 정신은 자기 의지로 얼마든지 다시 태어날 수 있다. 개인은 이 의도적이며 인위적인 노력을 통해 내가 흠모하는 나로 변모할 수 있다. 개인이 정신적으로 더 나아가 영적으로 깨어나지 않는다면 아무리 근사한 모습을 하고 타인의 부러움을 산다 해도 한낱 이기심으로 가득한 짐승에 불과하다. 국가나 사회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우리 개인이 스스로도 놀랄 만큼 감동적인 인간으로 변모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위대한 개인이 곧 위대한 국가다. 이 책에는 자신을 승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28개의 글이 담겨 있는데요. 이 가운데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글을 골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책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고통, 생명의 존재 방식.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퍼져 팬데믹 상황에 처했다. 왜 이 시점에 이런 고통이 우리에게 닥쳤을까? 인류 전체를 고통에 빠뜨린 이 감염병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인간이 의도적인 노력을 통해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진입하거나 도약하기 위해서는 일상의 경험과는 다른 도전적이며 불가능한 경계를 통과해야 한다. 이 무시무시한 터보의 공간과 시간은 남다른 고통을 수반하는 역경일 수밖에 없다. 역경이란 내가 상상하고 준비한 환경이 아니라 순진한 의도와 노력이 비참하게 무산되는 의외다. 2020년 인류는 이 역경을 맞이해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 고통이란 자신이 알고 있는 과거의 지식으로 현재의 현상을 이해하려고 시도할 때 생기는 육체적이며 정신적인 거부다. 육체나 정신이 아직 그 현상을 이해하거나 소화하지 못해 육체는 병들고 정신은 무력감과 절망감에 빠진다. 코로나19가 이 시점에 인류를 공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지혜로운 자에게 역경은 기회다. 그는 그것이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을 동반한다는 사실을 예상한다. 그는 그 고통을 극복하려는 진정한 노력을 통해 자신도 놀랄만한 인간으로 승화한다는 사실을 어렴풋이한다. 어리석은 자는 그런 역경을 상상한 적이 없다. 그는 모든 것들이 자신의 생각대로 순조롭게 흘러갈 거라고 착각한다. 우주와 자연은 인간의 상상대로 돌아가는 법이 없다. 인간의 생각은 언제나 부족하고 편협하기 때문이다.
가을에 열매가 풍성하게 맺혔다고 기뻐하면 그 기쁨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 춥고 배고픈 겨울이 찾아온다. 그 겨울이 온전히 지나가면 서서히 새싹이 돋아나 우리에게 희망을 선사한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뜨거운 여름에도 땀 흘리며 노력하게 만든다. 자연은 그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가을에 풍성한 수확으로 보상한다. 사계절의 순환은 고통이라는 신비가 만들어내는 순리이자 섭리다. 고통은 생명의 존재 방식이다. 고통이라는 관문을 거치지 않은 생물은 존재할 수 없다. 고통은 외부로부터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동력이자 기반이다. 동물로 태어난 인간이 온전한 인간이 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통과 의례가 고통이다. 인간은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려왔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을 그리스어로 존 폴리티콘, 즉 도시 안에서 다른 인간들과 함께 사는 동물이라고 명명했다. 인류학자들은 인간을 호모 사피엔스, 즉 이성적인 동물이라고 스스로 자화자찬했다. 사실 인간은 자신이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안다. 나는 인간을 호모 파수스, 즉 고통을 감수하는 인간으로 정의하고 싶다. 인류는 고통을 통해 자연 안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고 진화해왔기 때문이다. 다른 동물들은 당장의 고통에 반응한다. 동물은 배가 고프거나 다쳤을 때 신음한다. 인간은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상상하는 연민과 미래에 다가올 고통을 상상하는 안목을 통해 생존해왔다. 연민과 안목은 인류의 정신적인 유전자이자 인간을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조각가의 정과 망치다. 인간은 자신이 언젠가 없음이 될 거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사는 유일한 동물이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심오한 고통은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사소한 고통과 다르다. 그것은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거나 화나게 만들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 각자에게 이렇게 묻는다.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정보통신 기술의 세계는 현실에서 경험할 수밖에 없는 고통을 무감각하게 만들었다. 심오한 고통은 우리가 사는 현실 세계를 선명하게 응시하고 반응하도록 돕는다. 이 고통은 우리가 가상세계의 동물이 아니라 피와 살로 이루어진 연약한 동물이라는 사실을 알려준다. 고통은 그런 온전한 인간이 되기 위한 변모를 시도하는 인간이 진입해야 하는 필수 불가결한 터널이다. 그것은 마치 이유를 알 수 없는 산불이 발생해 죽은 나무들을 태움으로써 새 생명이 태어나게 하는 것과 같다. 이 고통은 내가 과거에 집착하던 군더더기를 연소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길어지는 고통은 자신의 삶을 근본적으로 혁신하라는 명령이다. 고통을 충분히 심오하게 수용하고 그 의미를 깨닫는 행위는 우리 자신을 관찰하고 개선시키겠다는 의지다. 니체는 즐거운 지식에서 고통의 필요성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한다. 저는 제 영혼의 가장 깊은 곳으로부터 불행과 병, 그리고 내 안에 존재하는 불완전한 것들을 기쁜 마음으로 맞이합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저의 고질적인 습관들로부터 저를 탈출시킬 100가지 은밀한 탈출구를 선사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의 피조물이다. 그것은 수많은 충동과 이기심이 무질서하게 뭉쳐있는 덩어리다. 나 스스로 그 덩어리를 방치하면 삶은 결국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 나는 피조물일 뿐만 아니라 내 삶을 개조할 수 있는 유일한 창조주다. 나는 나의 의지로 새로운 자신이라는 틀로 나를 주조하고 조각하는 장인이다.
로마 정치가이자 스토아 철학자였던 세네카는 네로 황제로부터 자살을 명령받은 65년에 섭리에 관하여라는 책을 썼다. 그는 이 책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진다. 행운이라는 것은 대중에게도 비열한 사람에게도 훌륭한 사람에게도 옵니다. 그러나 위대한 사람들만의 특권은 따로 있습니다. 인생의 역경과 공포를 고삐로 채우는 것입니다. 정신적인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항상 행복하고 번창한 가운데 인생을 보내는 것은 인생에 담긴 본질의 다른 반을 모르는 것입니다. 당신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만일 운명이 당신에게 당신의 덕, 당신의 실력을 발휘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제가 당신이 위대한지 알겠습니까? 고통은 나도 알지 못했던 실력을 발휘할 기회다. 우리 자신을 개조하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고통과 아픔이라는 잔인하지만 필수 불가결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우리가 지른 불길 속에서 스스로를 태워 죄가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새롭게 태어날 수 있겠는가? 우리가 겪는 지금의 이 고통은 새로운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한 훈련이다. 고통은 우리 안에 존재하는 진짜 자신을 일깨워 피조물로 살아온 우리 자신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다. 이 고통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인지 숙고할 절호의 기회다. 전정, 내 안의 가지를 치는 용기. 지구는 한순간도 쉬지 않고 태양의 주위를 돈다. 행성이 우주에서 살아남으려면 이른바 모난 것을 제거해야 한다. 모난 것, 쓸데없는 것들은 자기 중심으로 끌어당기는 구심력과 적당히 주위에 끌려나가는 원심력의 오묘한 조화를 방해하기 때문이다. 만일 지구가 이 두 가지 힘의 중용을 찾지 못했다면 지구는 이미 우주의 고아가 되어 먼지로 분해되었을 테고 인류가 이룬 찬란한 문명과 문화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우주의 구성원이 질서의 화신인 우주에서 살아남으려면 자신을 가능한 한 완벽한 구체로 만들어야 한다. 새끼 물고기는 생존을 위해 스스로 최상의 몸을 만들었다. 바로 타원체다. 타원체는 지구 거주자들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다. 지구 거주자들은 지구의 중심을 향하는 중력을 거슬러 좌우로 움직이거나 혹은 위로 솟아오르기 위해 자신의 몸을 가장 효율적인 형태로 진화시켰다. 머리는 최소한으로 간소화해 거의 사라지게 만들고 허리 부분은 도톰하게 그리고 꼬리 부분은 소멸시켰다. 겨울을 버텨낸 산과 들의 수많은 나무도 모두 타원형이다. 소나무, 전나무, 대추나무, 은행나무, 벚나무. 나의 눈길이 머문 곳의 모든 나무는 무심하게 타원형이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을까? 그 누구도 아닌 자연의 솜씨다. 빛과 바람, 그리고 비와 눈은 사시사철 매 순간 나무가 옆으로 퍼지지 않도록 가다듬는다. 나무 기둥에서 너무 많이 퍼져나간 가지는 땅으로 떨어지기 마련이다. 비바람이 불어와 나무 기둥과 가지의 이음새를 약화시키고 가지 위로 한방눈이 쌓이면 결국 잘려나간다. 자연은 자신 안에 거주하는 인간을 포함한 모든 동식물에게 단순한 타원형의 삶을 요구한다. 목단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새싹을 내민 가지도 있고 그렇지 않은 가지도 있다. 한 송이 목단을 피워내기 위해서는 죽은 가지들을 과감하게 잘라내야 한다. 전정이란 꽃을 피우기 위해 가지치기로 타원형을 유지하며 선의의 경쟁을 벌인 나뭇가지들에 대한 인간의 인위적 심판이다. 전정이란 쓸데없는 가지들을 미리 잘라내는 용기다. 이것은 스토아 철학자들이 최악의 상황을 미리 상상하고 준비하는 마음이다.
그들은 이 마음가짐을 라틴어로 프리메디타치오 말로룸, 즉 죄악에 대한 예모라고 불렀다. 후기 스토아 철학자이자 제적 로마의 재상이었던 세네카는 여행을 계획할 때 미리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상했다. 폭풍우가 갑자기 불어닥칠 수도 있고 배가 파산할 수도 있다. 지혜로운 자에게는 예상 밖의 최악의 상황이 일어나지 않는다. 어리석은 자는 막연하게 최선을 기대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항상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상하고 준비한다. 한자 전정은 바로 그런 의미를 품고 있다. 모든 상황을 고려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고자 미리 자신만의 무기를 들고 쓸데없는 가지를 치는 용기다. 전정의 지혜는 내가 정한 구별된 장소에서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행위를 하나의 원칙으로 그치는 안목이다. 전정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 푸른도 신기하게 같은 의미를 담고 있다. 최상의 열매와 꽃을 피우기 위해 미리 모나지 않은 둥그런 모습으로 정리하다라는 뜻이다. 행복이란 자신에게 허락된 이 무의미한 시간에서 의미를 찾으려는 놀이다. 행복이라는 영어 단어 해피니스는 우연히 일어나다라는 의미를 지닌 영어 동사 happen에서 유래했다. 행복한 사람은 이 우연한 순간을 운명으로 여기고 최선을 경주하지만 불행한 사람은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치부하며 그럭저럭 산다. 두려워하는 것 자체가 불행이다. 두려움은 아픔과 고통을 배가시킨다. 우리는 실제보다 그것에 대한 상상으로 더 큰 고통을 느낀다.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가 말한 것처럼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심지어 공포 상태로 진입시키는 것은 어떤 것에 대한 우리의 판단과 생각이다. 해를 당할 거라고 상상하는 순간 그 폐해는 우리를 엄습해 이내 우리를 질식시킨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라는 미중류의 시대에 살고 있다. 이 역경은 우리 사회가, 아니 우리 개개인이 다음 단계로 도약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시험이다. 선진국은 선진적 인간들의 자연스러운 모임이다. 선진적 인간이란 자신의 삶을 위해 혹은 자신이 목숨 바쳐 이룰 수 있는 한 가지를 위해 쓸데없는 것을 전정하는 사람이다.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은 전염병이 물러날 때까지 자신의 삶에 여기저기 퍼져 있는 이기심이라는 바이러스를 전정할 절호의 기회다. 나는 스스로에게 묻는다.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나는 오늘 무엇을 전정할 것인가? 취미, 나를 정의하는 것들. 우수 경칩이 지나면 대동강물도 풀린다는 속담이 있다. 이때쯤이면 아침에는 겨울바람이 늑장을 부리지만 낮은 봄 기온으로 가득 찬다. 우리 선조들은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1년을 자연의 변화와 섭리에 따라 다시 24개로 구분했다. 그 구분이 절기다. 절기는 12달을 기계적으로 나눈 것이 아니다. 절기는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나오는 광선을 받아 자연과 그 안에서 서식하는 동식물들의 근본적인 변화를 관찰한 구분이다. 절기는 지구 거주자라면 자신의 몸으로 느껴야 할 변화다. 24개의 절기 가운데 우수는 하늘에서 비처럼 내리는 봄 기운으로 내 마음속에 고이 간직하고 있던 종자를 발아해 싹을 내야 할 결정적이며 운명적인 시간이다. 19세기까지 인간 수명은 기껏해야 50년이었다. 소수에게만 적용되던 의학 혜택이 20세기 들어 대중에게도 전달됐다. 오늘날 수명은 100년 전과 비교해 거의 2배로 늘어났다. 근대인들의 인생은 가족을 중심으로 정해졌다. 한 가정에서 태어나 일정한 교육을 받고 직장을 가진 뒤 결혼해 자식을 낳는다.
장년이 된 인간은 자식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그 아이들이 자라나는 과정을 보며 말년을 즐긴다. 하지만 이런 구분은 이미 지나간 모델이다. 현대인들은 놀라운 의학의 발전으로 19세기의 거의 2배인 100세 인생을 살기 시작했다. 첫 50년은 화목한 가족을 위해 그리고 생물학적인 의무를 위해 전념했다면 두 번째 50년은 정신적이며 영적인 의무를 위해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 두 번째 삶을 시작하기 위해 필요한 습관이 있다. 바로 고독이다. 고독은 혼자 있기를 심심해하는 외로움과는 다르다. 외로움은 불안이며 두려움이지만 고독은 고요이며 온전함이다. 로마 제국의 쇠퇴와 멸망의 저자인 영국 사학자 에드워드 기번은 고독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는 이해를 증진합니다. 그러나 고독은 자신을 천재로 둔갑시키는 학교입니다. 일생을 통해 이룩해야 할 업적의 일관성은 한 예술가의 고독이 만든 손길입니다. 예술가들이나 작가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기본이 기술한 대로 홀로 지낸다. 그뿐만 아니라 새로운 세계를 연 과학자들이나 혁신가들은 타인과의 어울림만큼이나 자신과의 어울림을 소중하게 여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을 도시 안에서 다른 인간들과 더불어 사는 동물이라고 정의했다. 우리는 이 철학자의 정의에 따라 인간 행복의 원천이 타인과의 밀접한 관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믿어왔다. 그러나 인류의 수명이 늘어나면서 인간은 남은 50년을 우리 자신이 정한 문법으로 살아가야 한다. 우리 주위에서 볼 수 있는 창조적인 작업에 몰두하는 사람들은 애초부터 고독을 생활화한 사람들이다. 예를 들어 많은 위대한 사상가들은 가족이 없거나 사회활동을 거의 하지 않았다. 데카르트, 뉴턴, 로크, 파스칼, 스피노자, 칸트, 라이프니츠, 쇼펜하우어, 니체, 그리고 비트겐슈타인과 같은 학자들은 외톨이였으며 뉴턴은 독신주의자이기도 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경애나 놀라움의 대상으로 여기며 보통 사람들의 희로애락을 경험하지 않는 이상한 사람들로 치부했다. 특히 천재적인 업적을 이룬 자들의 결혼 생활은 평탄치 않았고 그들은 종종 정신질환이나 알코올 중독 혹은 약물 중독으로 아슬아슬한 삶을 살기도 한다. 사람들은 천재들은 만족스러운 인간관계가 불가능하다고 여긴다. 그들의 천재성은 영성과 부를 가져다 주지만 보통 사람들이 즐기는 행복과는 어울리지 않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 물론 사랑과 우정은 인생을 살만하게 만드는 중요한 자산이다. 철학자 키케로는 인생에서 우정만큼 그 사람을 빛나게 하는 것은 없다고 말한다. 기원전 45년 그는 환갑을 넘어 인생을 돌아보며 우정에 관하여라는 에세이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진정한 친구를 가진 사람은 적습니다. 진정한 친구가 될 만한 가치 있는 사람도 적습니다. 진정한 우정은 눈부십니다. 눈부신 모든 것들은 드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루 종일 돈만 생각합니다. 친구를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인생을 잘못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 없이도 잘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정이 없다면 우리는 잘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런 삶은 허무합니다. 현대인에게는 사랑과 우정만큼이나 중요한 또 다른 자산이 등장했다. 인간은 후손을 생산할 수 있는 나이를 훨씬 넘어서까지 생존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인간관계만큼 비인간관계도 중요해졌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의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새로 설정하려는 노력이 고독이며 그 고독 가운데 자신을 위한 열정이 취미다. 취미는 나라는 존재를 비교적 정확하게 정의하는 그 무엇이다. 취미는 도시 안에 거주하면서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자신의 고유한 위치를 찾으려는 독보적인 놀이다. 나의 직업은 생계를 보장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유지해주는 중요한 수단이다. 직업은 공동체가 원하는 삶에 대한 순응과 충성이 미덕이며 이 미덕은 종종 개성보다는 체면지키기와 통일성을 요구한다. 그러나 취미는 다르다. 내가 나를 위해 정기적으로 시간과 정성을 바쳐 즐기는 창조적인 행위다. 내가 자발적으로 자주 떠올리는 생각과 자주 하는 말, 무의식적으로 좋아해서 자주 하는 행위들이 나의 취미다. 취미는 가지각색이다. 취미는 자신의 환경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기도 하고 자신이 의도적으로 선택하기도 하는 그 사람의 정체성이다. 누가 나에게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나는 뭐라고 대답할까? 나는 내가 자주 하는 그것, 취미라고 서슴지 않고 대답할 것이다. 다른 사람의 강요도 방해도 받지 않고 나 스스로 선택한 그 일이 나를 정의하기 때문이다. 취미는 주관적이다. 이성적인 영역이 아니라 감성적인 영역에서 활동하기에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객관적인 아름다움은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은 배움이라는 훈련을 통해 자신이 판단하는 미의 기준을 전복시킬 수도 있고 강화할 수도 있다. 이 배움이 바로 취미다. 당신은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 당신은 어떤 취미로 당신 삶의 정체성과 철학을 만들어가고 있는가? 지금까지 3개의 글을 소개해드렸는데요. 간절이란 제목의 글에 이런 내용이 있네요.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고 그것이 실현되는 과정을 응시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우리가 행복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는 간절히 바라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간절이란 자신의 심장을 칼로 베어내어 주어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압도적이고 긴박한 마음이다. 간절은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인내를 선물한다. 인내는 자신도 모르게 그 일에 지속적으로 몰입하게 하고 그 몰입은 또 다른 커다란 몰입으로 이어져 타인은 도저히 넘볼 수 없는 독보적인 개성을 취하게 된다. 우리는 독보적인 개성을 천재성이라고 부른다. 이 천재성은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만인의 보편적인 영혼이며 사람들은 그것을 소유한 사람에게 괜스레 끌린다. 그들은 그것을 목격하는 사람들의 잠재된 천재성을 일깨워 그들 자신도 그런 여정을 떠나도록 감동적으로 독려하기 때문이다. 이 책은 각 글마다 그 사고의 깊이와 삶에 대한 성찰에서 우러난 주옥같은 문구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데요. 삶의 의미에 대해 쓴 인상 깊은 문장이 있어서 한 부분만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삶의 의미는 삶이 무의미하다고 여겨질 때 건져 올릴 수 있는 바닷속 깊은 곳에 숨겨진 진주다. 내 마음의 등불로 빛을 비추어야 할 어둠. 그것이 바로 삶의 의미 아니겠는가?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